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3년 6월에 여기 이제 처음 와가지고 우리 기억이 생생합니다. 벌써 2년 반이 다 돼갑니다. 우리 동아교회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거기에서 이제 3번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질문 받는 게 이거 되겠어요, 이거? 10명 중에 8명이 이거 개발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저를 볼 때 10명 중에 3명이 사기꾼. 사기꾼. 왜냐면 그 내막을 보니까 이제 여기 우리 모아타운 지역에서 개인 개발업자 이렇게 할 때 조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공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에서 걷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래가지고 되겠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거의 우리가 이제 거의 100%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모신 거고, 오늘 원래는 이제 우리 감정평가 이제 설명회를 위한 자리인데, 서두에 그동안에 진행된 경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식 조합장 후보자죠. 대표자 선임이라고 합니다. 대표자라고 그러는데, 대표자로 선임이 되신 분이 계셔서 그 후보 말씀 잠깐 듣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 경과 보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 동의율을 80%를 달성을 했습니다. 80%를 달성을 했고, 원래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6년 2월 27일 이후에는 5%를 낮춰서, 왜냐면 80%가 너무 힘들다. 80%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모든 거에 합쳐서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너무 좀 빡세요, 사실은. 네. 사실은 이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은 오히려 좀 더 낮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70%로, 75%로 기존에 있었고 70%로 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75%로 바뀌었잖아요. 다만 내년 2월 27일 전에 조합 설립 총회를 하려면 옛날 법을 따라라. 80%. 우리 옛날 법이에요. 80%.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75%까지는 해볼 만한데 80%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왜 만만치 않냐?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 나이가 예를 들어 75세예요. 80이에요. 근데 자제분들도 다 출가했어. 내가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근데 한 달에 임대료가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또박또박 나와. 근데 내가 굳이 이거를 집을 새로 부셔가지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충분히 드렸고, 다만 기다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정보를 좀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이 모아타운의 장점은 뭐냐면, 모아타운이 만들어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평균 18년 걸립니다. 18년 평균. 서울시내 평균. 재건축이 15년 걸리고, 평균이 18년 걸린다는 얘기는 10개 중에 5개가 2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20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개발을 합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반대요. 다 반대. 특히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90대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럼 다 싫어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매년 우리가 해마다 서울 시내 인구가 940만입니다. 940만. 그 다음에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자다가 나오는 집의 숫자를 치면 380만 채가 있어요. 380만 채. 그 중에 우리가 아파트가 한 180만 채입니다. 180만 채. 서울 시내 모든 인구 중에서 380만 채 집에 어디에선가 오피스텔이 됐든 빌라가 됐든 단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여기서 380만 채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출근을 합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180만 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뭐 여기도 공사, 여기도 공사 하는 것 같지만 서울 시내 전체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타워 크레인 돌아가는 데가 너무 없어요, 지금.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걱정이에요. 왜냐?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4만 세대 아파트를 공장에서 찍어냈듯이 계속 찍어내야 돼, 서울시는. 왜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가 많아서 그래, 인구가 많아서. 그러면 보세요. 2,000세대, 한 단지가 2,000세대라고 그러면 4만 세대를 만들려면 20개 단지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20개 단지라고 그러면 서울 시내 구가 몇 개죠? 25개. 25개 구. 그러면 한 개 구에서 최소한 하나 정도 2,000세대는 입주를 해야 돼. 매년. 그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냐? 작년까지만 해도 한 32,000, 34,000은 입주를 했어요. 문제는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내년서부터 민간이 그 발표하는 거하고 국토부가 발표하는 건 달라요. 국토부는 욕먹기 싫으니까 청소년, 그러니까 우리 그 청년주택이 들어가는 것도 막 여기도 넣어. 근데 그거 빼고, 그건 아파트가 아니니까 빼고, 민간이 하는 거는 내년에 12,000세대를 입주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27년도는 얼마냐? 9,000세대. 28년도는 얼마냐? 8,000세대. 난리가 난 거죠. 응?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새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사람이 여기 신월동에 와서 새 아파트를 살지는 않아요. 신월동 새 아파트는 누구한테 어울리냐면 양천구 관내에 계신 분들만 여기로 오시거나 아니면 이게 도로를 쭉 지나가면 저쪽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오거나 또는 지금 마곡지구에 보면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곡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썩은 아파트는 살기가 싫어. 그런 분들이 일로 오는 겁니다. 구별로 다 상황이 틀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응? 서울시도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거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속하게 해준다. 그래서 신속통합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거고 지금 현재 모아타운하고 가로주택도 뭐가 불편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매번 순회를 해요. 지난주에 우리 2구역, 3구역, 4구역 준비위원장님들이 그 우리 1구역의 그 조합장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요지는 뭐냐면 빨리빨리 지을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팀이 생겼어, 서울시에. 네, 구청에도 생겼고 급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 내가 왜 이렇게 장하게 얘기하냐? 지금 현재는 앞으로 우리가 한 4, 5년 동안에는 새 아파트를 전었다 하면 이거는 일반 분양은 따로 당상이에요. 우리 집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면 타워크레인, 이 방송을 보면 예? 타워크레인이 가다가 지방에 뭐 스톱하고 예? 뭐 띠두르고 농성하고 예? 뭐 조금 더 여름 되면 레미콘차 파업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야 큰일 났다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서울은 다 예외입니다. 다 예외야 서울은. 서울은 왜 그러냐? 이렇게 그 공사비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새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요. 지방은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도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은 공사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값은 오르는 둥 마는 둥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이 많이 나오죠. 근데 서울은 공사비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옛날에 코로나 때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거 빼고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값이 너무 치솟으니까 이게 새 아파트가 요즘에 TV 틀어보면 맨 집값 올랐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아파트를 돈을 많이 벌려면 몇 채를 얼만큼 남겨서 많이 팔 거냐가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인데 요걸 용적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용적률이라고 하면
우리 그 이제 사모님들 단독 기준에 보면 자, 100평 땅이 있어요. 100평 땅인데 원래 우리의 운명의 여기 땅은 100평의 땅이 있으면 210평만 지래. 우리가 원래 2종 일반입니다. 땅이. 근데 이번에 모아타운 되면서 300평을 특별히 지게 해주겠대요. 요건 특혜입니다, 특혜. 요거는 이제 그 땅의 이 부류를 한 단계 올려주겠다, 등급을. 2종에서 3종을 올려주는 겁니다. 모아타운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보면 용적률이 300%예요.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혜택이에요. 용적률이 300%라는 얘기는 100평 땅에 300평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겠죠. 많이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조합원들이 하나씩 가져가고 남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남는 게 많은데 한 채당 우리가 조금만 더 비싸게 팔면 이게 다 우리 돈이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원래 내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남는 돈이 2억이다. 그러면 5억을 원래 내야 되지만 남는 돈 2억을 빼주니까 3억씩만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런 거고 단독주택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를 한 채 가져가면 다만 얼마를 돌려받는자의 차원이지 모든 단독주택은 다 환급이 거의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보여지고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만 이걸 확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 계신 분들이 아파트를 평형을 신청하세요 하는 거는 기회를 딱 한 번 줍니다. 한 번. 그러니까 지금 막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번에 조합 설립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조합 설립하고 나서 이제 시공사를 뽑고 건설회사를 뽑고 나면 이제 저 뒤에 있는 도면 있잖아요. 도면. 저 도면을 이제 서울시에 숙제검사를 맡아갑니다. 저 도면.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땅땅 다 찍어줘야 됩니다. 오케이라고. 저걸 건축심의라고 그러는데, 건축심의를 하고 나면, 근데 오늘 그 감정평가 하듯이, 감정평가 설명회 하듯이, 감정평가 집집마다 다 이제 합니다. 가격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드디어 몇 평을 할 건지 신청하세요. 이게 공지가 나가요. 27년도인데, 그때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이자 끝. 그때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법에서 돈을 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 조합장이 결정한다? 판사가 결정한다? 판사가 결정합니다. 가격을. 그럼 그 돈을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떡한다? 법원에 맡기고 죄송하지만 자리를 좀 비워주세요. 공사를 해야 되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나는 몇 평을 할게요. 나는 또 한 채를 할게요. 나는 두 채를 할게요. 이게 확정이 돼야 조합원이 가져갈 물량이 확정이 돼야 나머지가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27년도 평형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는 일반 분양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여기 계신 분들도 내 마음을 몰라요. 지금 현재는 34평 하고 싶죠? 또 1년, 2년 지나고 TV 이렇게 보면 마음이 바뀌어. 30평으로 또. 30평으로 가고 싶은 분도 이제 나중에 모델하우스를 보면 야, 25평도 엄청 높네. 야, 나 25평 할래.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 여기 3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점 몇 평인데 실제로는 현재 아파트로 치면 30평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벽에 면적까지 다 쳤어. 근데 지금 짓는 집은 이 벽을 면적을 빼래. 그리고 발코니가 요즘에는 더 넓어. 옛날 집보다. 그래서 34평 기준에 약 3평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어르신들이, 3동 아파트 특히 내가 33점 몇 평이니까 나 34평 할래.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 집을 들어가려면 30평 들어가야 돼. 면적이 똑같아. 그래서 어쨌든 평형이며 이런 것들이 27년도에 이제 여러분께서 몇 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다만 법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알려드리고 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추정 분담금입니다. 추정 대략 이렇게. 그럼 확정 분담금 언제 나오냐?
우리가 27년도에 이제 평행시청 할 거 아니에요?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분양시청을 받아보니까 몇 채를, 몇 평에 몇 채를 조합원들이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나머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에 팔 거고요. 조합원들한테는 얼마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총 계획이 나오면 이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면 드디어 이제 그게 딱 끝나면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이주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처분 계획 때는 거의 확정 분담금. 이제 가확정이죠. 1차 확정. 완전히 끝나려면 사업이 끝나봐야 알지만 그때는 한 90% 이상 확률로 그때가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조합 설립 동의서 받을 때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거 있잖아요. 요거가 앞에 추정자가 없다. 추정. 원래는 옛날에 구역 지정하고 그럴 때는 이게 없었어요. 안 알려주고 했어. 그랬더니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내가 뭐 깜깜이냐? 뭘 알아야지 찍지. 그래서 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할 때 우리 구역 지정 23년 12월에 됐잖아요. 그 지정할 때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 할 때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양 신청 하기 전에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 시행 할 때 한번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추정이라고 하는 용어에 우리가 이제 그 원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게 확정이 아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추정할 때는 분담금이 2억이었는데 3년 지나니까 왜 5천만 원 왜 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신이 나도 못 맞춥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하여튼 그런 사이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합 설립 동의율 우리가 80%를 달성을 했고 이 달성한 거는 사실은 우리 이성열 대표께서 양천구청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이 업무 협의를 했는데 우리 그 2구역, 3구역, 4구역 안에는 행불자 땅이 있어요. 행방불명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이게 누구 땅인지 이 가늠이 안 되는 이런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있고 또 하나는 구청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총 19개가 있는데 우리가 3구역에 해당되는 건 11개, 11명. 자, 그거를 이성열 대표께서 이제 양천구청 업무 회비하면서 한 일주일 전인가요? 10일 전에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동의율이 80% 달성이 된 상태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성열 대표가 이제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 9대2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표자 후보로 쉽게 해서 조합장 후보로 그렇게 이제 선출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그분이 조합장 후보 또는 총회에서 의장 총회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분을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요 분이 하는 거에 동의한다 라고 하는 이게 동의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50% 걷어야 법에서는 그래 당신 인정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자 선임 동의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50% 정도 걷으려면 우리가 한 140장 걷어야 됩니다. 걷어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성열 대표님이 50장을 이제 50%를 걷어오면 이분이 이제 주최하에 공식 업무 협의가 들어갑니다. 공식 업무 협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성열 대표께서 총회 날짜를 확정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확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민들한테 책자 이런저런 책자가 나가는데 뭐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설명이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에 같이 함께 동참해 줄 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원하고 대의원 후보 등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는 뭐냐면 법에서는 전체 조합원 수의 10% 이상이 대의원을 뽑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265명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35명을 뽑아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후보 등록해 주세요라고 준비위원 신청서 요거를 카톡에도 올린 이유가 이게 안 되면 총회를 못 해요. 이게 안 되면.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주변에 이분이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해주시고 이게 뭐 대의원을 한다고 해서 엄청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카톡에서 계속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 반 정도만 이해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정컨대 우리는 이제 드디어 내년 2월 달에 조합 설립 총회, 창립 총회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한테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밤낮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걱정하고 그러니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더 도와주십사 하는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 앞에 우리 저 고사장님, 사모님, 전 통장님하고 세 분들이 옆집 쪽 오셨는데 그건 용지 아까 드린 걸 가지고 가셔서 써서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니까 갖다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제가 조언본 또 앞으로 평가사분이 오셔서 본질의 말씀을 또 하셔야 되고 저는 이대로 짧게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게 이제 최대한의 조합의 수익에 도움이 될 거다.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법인도 여러 가지 구역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앞서 나간 조합분들은 그 혜택을 먼저 누리시고 있으시고 그 부분들을 이제 체감한 다른 조합들도 서둘러서 진행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공사비 부분이 워낙에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내년에도 원가적인 압박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사비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PPT와 함께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략적인 내용인데요. 정비 사업은 수복형 철거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재개발에 가까운 모아타운 사업이기 때문에 철거형에 해당됩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내용은 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은 재개발을 한다.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나 주택 자체가 열악하고 밀집된 부분은 재건축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너무 복잡한 게 어렵다 싶으면은 이제 단독주택이 해당되는 부분은 재개발로 하는 거고 오래된 공동주택은 재건축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모아타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에 진행되지 못한 구역 같은 경우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해당되고요. 요 두 개 차이는 대표적으로 적용 법령의 차이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르고 소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모아타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개발 도정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되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개별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내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조합원들의 입안이 있을 경우에는 10,000에서 2만 제곱미터 밑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 노후도가 50% 이상인 구역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과 모아타운은 거의 비슷하고요. 조합원 자격은 뭐 그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 해당 구역의 그 특정 시점에 소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조합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 동의율, 진행 동의율은 이제 기존의 80%였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75% 이상이면 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에 미동의한 자나 아니면 분양 신청할 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은 매도 청구를 통해서 청산되시게 됩니다. 네, 정비 사업에서 감정평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내년에 조합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조합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추정 분담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 내역이 들어가야지만 조합원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하시냐에 대해 참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정식으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기관은 건축심의를 받고 이제 관리처분 이전에 종전자산,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2, 3년 정도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따라서 추정 분담금과 추후에 감정평가했을 때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분양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 공사비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몇 평을 받으시느냐, 뭐 한 채를 받으시느냐, 두 채를 받으시느냐, 아니면 일반 분양이 몇 채가 나오느냐,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시점과 나중 시점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되는 거는 이주하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완벽한 추정분담금, 추정분담은 아니고 분담금 자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을 추산을 해서 정보를 드리게끔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한 정보로서 분담금 추산액을 개별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분담금은 정비업체를 추진하는 자, 그러니까 조합준비위원회가 추천하는 한계법인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용도 폐지, 신설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은 일단은 감정평가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정분담금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정분담금 자체는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넣어놨지만 종전자산, 종후자산이랑 감정평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종전자산 평가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르면 건축심의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종후자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날 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조합에서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서 한 군데 법인 선정해서 평균 가격으로 종전, 종후자산 감정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뭐 조합이나 지자체에서 선임을 하진 않고요.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감정평가 방법, 그러니까 그 종전자산, 종후자산 이런 가치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감정평가의 원칙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란 무엇이냐?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하기 위해 공개된 내용,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세라는 것은 거래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세라는 것은 이 기준이 누가 생각하느냐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세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시세라는 감정평가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비사업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방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법령에는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산식은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뭐 시점, 지역, 개별 요인 등을 고려를 하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는데요.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게 인근 유사지역 실거래가라든지 뭐 평가 선례, 적정 거래가 등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차이를 보정하는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800원이다. 근데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제 시세가 1200원 수준이더라. 이러면은 그 밖의 요인에서 1.5배를 고정을 해서 실제 시세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자산 금액이 뭐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은 그 밖의 요인에서 꼭 고정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는 금액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제조달 원가는 해당 건물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만드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리적 또는 기능적, 경제적으로 감액된 부분을 차감을 해서 건물의 감정평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플러스 건물이 종전자산의 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뭐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괄 감정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대지권이 건물의 전유 면적에 따로 거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괄로 거래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연립이나 다세대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사례 단가에서 각종 요인들을 감안을 한 감정평가액을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분담금과 수익 발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에 대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분담금에 대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각 조합원들의 분양가격, 종후자산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권리가액, 기준가액을 제외를 하면은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면요. 나중에 받게 되는 아파트를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받으시는데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이 3억이라고 하면은 분담하셔야 되는 금액이 2억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종후자산은 어차피 감정평가액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가액이 높아지면은 분담금이 낮아질 거고요. 권리가액이 낮아지면은 분담금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권리가액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가격에서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비례율이란 무엇인가? 비례율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비사업 구역에서 사업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100% 이상이면은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다. 100% 미치면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례율을 구하는 산식 자체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비례율은 총 분양 수익, 종후자산 총액에서 지출, 공사비나 뭐 각종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을 체감한 것에 분모는 분양을 신청한 분들의 종전자산 총액입니다. 이게 비례율인데, 그러면 결국은 분양 수익 자체는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일반 분양을 몇 개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출은 공사비 자체를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분자값이 높아야 비례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 신청자의 종전자산 총액은 분모값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자산 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비례율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통상 사업성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낼 때 종전자산 금액이 왜 시세보다 낮냐, 높냐, 이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종전자산 금액이 높아지면은 비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권리가액 자체가 낮아집니다. 네, 이 부분을 간단한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 거기 때문에 15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150세대인데 한 채당 12억 정도 종부자산 감정평가를 하도록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동일하게 800억입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감정을 했고 좀 높게 했죠. 이쪽은 900억을 감정했습니다. 종전자산 금액이 낮아질수록 비율은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각자 분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비례율 자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종전 금액 자산이 낮더라도 분담금은 2억이 되고 종전 자산 평가액이 높더라도 비례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분담금은 2억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조합원 분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현재 종전 자산이 높냐 낮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내는 시세라는 기준은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낮거나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게 전체의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주민들의 동의를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대에 대한 프리미엄이 바로 붙을 거고요. 또 분양 시점에서 또 분양가 차이에 의한 2차 수익이 발생하실 거고, 완공된 다음에는 완성된 아파트로서 시설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시세 상승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대지지분하고 그 신축 그 노후도하고의 가격이 다를 때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다세대나 빌라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요인치에서 내용 연수도 고려를 하고요. 대지권 비율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신축이 좋다 또는 대지권 면적이 높은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요인들이 10가지 이상 되거든요. 네. 구조도 있고 층도 있고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층이냐 아니냐, 실제로 관리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오래된 나 대지가 30만 됐다. 대지는 네. 높은데 네. 대지만 한 30만 넘어. 그 대지권에 대한 조정 비율을 주거든요. 이것도 일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가지. 그러니까 전체 리스트를 보고 그게 시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요. 네,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네. 이게 대로에서 가깝고 멀고 고려합니다. 네. 단독주택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사님 물어보세요. 조평월 여사님. 아니 옛날에 그 평가 금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잖아.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물어봐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물어봐도 돼. 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 상가 쪽으로 대지하고요. 네. 그 뒤쪽으로 대지하고 그 평가를 어떻게 얼마 정도 차이 나게? 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집이라는 게 사도를 의미하시는 뒷집 사도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가 쪽 지역 그 땅하고 뒤쪽 땅하고 차이 나는지 나는데 네. 기준을 어떻게 매기느냐 이거죠. 기준이 집과 일반 도로의 단지가의 차이가 얼마나?
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사례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외기시는 분이라 어느 정도 계산적으로 나실 거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후면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후면 쪽이 전면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요. 네. 건물 역시도 오래된 건물하고 이런 새 건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단순히 이제 내용 연수로만 따져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네, 차이가 좀 나죠. 네. 토지 만약에 시간이 좀 생기면 공시시켰고 그대로 퍼센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퍼센트로 하진 않고요. 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끔 법령상 되어 있어서 저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랑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네, 그거를 고려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번이 분담금이 높거나 줄어도 결과를 거의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액이 이제 조합원들 간에 그 균형상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높다 낮다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저는 토지에 번지의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말씀하는 거죠. 네. 그거에 맞춰서 퍼센트가 몇 프로씩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 자체가 시군구에서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몇 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요. 보통 서울이면은 한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닐 경우도 있어요. 감정가를 몇 번이나 나와요? 최종 감정가는 한 번 나옵니다. 아니 감정원들이 거의 몇 번 나와요? 항상 몇 번. 감정하는데 몇 번 나오시나요? 현장을요? 네, 이제. 그 약속을 뭐 어느 정도 잘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감정하실 때 몇 번을 이제 다니시나요? 개발을 하면 감정사에도 네. 감정협회에서도 나오고 몇 군데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지역에서 한 번 하고 여기 종전 종후 자산 감정할 때 아마 날짜를 맞춰서 같이 나올 겁니다. 날짜는 안 맞추는데 몇 번을 나오죠. 한 개 현장에서는 한 번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는 네, 네. 몇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구청에서 한 번 나오고 조합에서 평가에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은? 보통 날짜를 합쳐서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네, 현장을 보는데 번거로우시니까. 같이 나오시는 네, 거예요? 네. 같이 보지. 아까 저기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합해가지고 한 개 감정평가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 설명을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 네. 조금 크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시지가와 현재 시세를 조절한 게 나의 네네네네. 감정평가잖아요. 한장만 이제 1년 넘었대.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법령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시점이라고 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시지가가 항상 1000이라고 치자고요. 네. 근데 시세는 2000이라 이렇게 네. 할 때 그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요 끝에 보면은 이제 실거래 단가가 말씀하신 대로 2천이다 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1000만 원이죠. 네. 그러면은 분모가 1000이고 분자가 2000이니까 2가 나오겠죠, 적용이. 예. 그러면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1000만 원이니까 산시 끝에 그 밖에 요인 보정에 2가 들어가니까 최종값은 2000이 나옵니다. 최종 가격을 네네. 그러니까 그 시세에 맞춘 네네, 가격이 맞습니다. 감정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려워요, 솔직히 듣기는 들었는데 결과는 감정평가가 우리가 근데 저는 옛날에 왜 그 표시를 해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앞으로? 그거는 우리 평가사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옛날에 처음에 준 거를 많이 이제 그렇죠. 숙지했기 때문에 네, 네. 각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지면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크게 달라지면 이제 이게 좀 걱정들이 많으시겠죠. 그때 이제 사실 약식이라고 해서 제가 뭐 현장 와서 본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조사 정확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25평을 두 채를 받느냐 아니면 그렇죠. 한 네. 채를 받고 이제 돈 준다는 거 이게 뭐야 돈을 돌려받는 거를 이제 얼마 다 매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잠깐 틀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 2월에 총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응. 그 이전에 추정 분담금에 대한 보고서를 정식으로 의뢰를 아마 하실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네. 속단하기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조사하기 전인데 많이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집주는율을 보면요 거기서 맨 처음에 지적했던 거하고 나중에 하고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또 요새 지금 집주는 것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는 또 그에 대해서 많이 또 변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그 사이에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올릴 적에는 벌써 주택을 짓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300, 평당은 300인데 지금은 그 배가 됐다는 걸 알고 그때서부터 그걸 매긴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또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 선에서 또 내려갈지 그게 조금 걱정스러워요. 약간은 그러면 뭐 추가적인 우리 평가사님한테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사모님들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평가사님이 여기 이 지역을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지금 네. 왜냐면 사모님이 정확히 뭐를 궁금해하는지 잘 몰라. 그거는 제가 저희도 알아듣기가 힘들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왜냐면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 평가사님이 쉽게 설명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 왜냐면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더라도 원리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평가사님은.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네. 네. 사교지가 10m, 4m, 6m 떠나서 거의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그걸 특정에는 세부적인 것을 하는지 네. 궁금하다는 게. 이번에 추정 분담금 할 때는 현장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이고 현재 시점에서 좀 더 정확한 분담금 예정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사모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온 게 사교집도 4m, 3m 거의 비슷해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때 되면. 네. 이게 처음으로 그때 거의 이렇게 보면은 거의 3천만 원씩 나왔단 말이에요. 사고팀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럼 이번에 나올 때는 이게 세부적으로 이거 차별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게. 감정평가라는 게 너무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가장 부동산에 있어서 상식적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수치화해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m하고 4m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4m하고 6m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감정평가 대략 한거가 네. 미니멈으로 한 거예요, 맥시멈으로 한 거예요. 그냥 사업성을 위해서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추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때 달라는 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그냥 집을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해서 뭐 얼마의 가치에 뭐 몇 평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기준성은 있겠지만 언제든지 막 우아래로 어느 정도 탄력성을 알아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단독이십니다, 단독. 1년 지금 질문하신 분 단독이십니다. 1년 전에 했을 때 제 기억에는 그냥 적정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정도면은 바로 시장에서 거래될 정도 아닌가. 예, 예. 이제 뭐 만약 제대로 돈을 썼을 때 뭐 앞으로 몇 년 이게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몇 년 계획 하에 이게 이제 정확할 수는 없지만 뭐 공사 대금이랄지 이런 거가 오르고 또 늦게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그런 적정선을 해주셨는지. 그때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건축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냥 저희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공사비 수준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요. 네, 예,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박형근 대표님이 묻는 거는 이거 같아요, 느낌에. 제 질문이 많은지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공시가 계속 오를 것이다, 앞으로. 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1년 반 전에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27년이면, 이걸 우리가 23년 연말에 했으니까, 9월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24년 지나고, 25년 지나고, 26년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27년이 평가니까. 자, 3년 동안에 공시가가 조금씩 올랐어. 그러면 그 오르는 폭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기존에 평가했던 거, 그게 앞으로 그렇게 오를 소리가 있냐? 이 질문으로 봐도 돼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 잘 이해를 못하겠어. 질문을 잘 이해를 못. 예, 예. 10억을 예를 들어서 예, 예. 이제 또 뭐 공사비가 뭐 하여간 뭐가 뭐 도면도 바꾸고 뭐 이래저래 변수가 생겼을 네. 때 진짜 10억 이으려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6억밖에 안 되겠는데요. 그거는 대표님, 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평가사님이 또 일정이 있어 그러는데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평가 금액이 1조가 나왔든, 1원이 나왔든, 내 분담금은 1원도 안 움직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가 쓸 돈이 100억이야. 예를 들어서. 응? 100억인데, 이 100억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100억 중에 약 70억은 공사비예요. 다만 이게 75억으로 끝날까, 75억으로 끝날까, 69억으로 끝날까, 요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30은 뭐냐면, 공사비를 빼고, 자, 각종 세금, 그 다음에 뭐 구청시청에 뜯어가는 돈, 응?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등기 나중에 치잖아요. 이전 등기하는 비용, 뭐 설계 사무실 주는 비용, 법무사, 회계사, 정비업체, 뭐 엄청나게 많아 업체가. 네, 거기에 다 주는 돈이 약 30억대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치면. 응? 자, 우리가 쓸 돈은 100억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 우리가? 쓸 돈이 100억이야. 얼마 벌어야 돼요? 100억을 벌어야죠. 그래야 시공사도 70억 주고 다른 업체도 30억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 분양을 했더니 일반 분양을 했더니 자, 70억을 벌었어. 번 돈 얘기하는 겁니다. 모질란 돈이 얼마예요? 30억이죠? 그거 누가 내요? 업체가 내요? 누가 내? 조합원이 내죠? 조합원이 내는데 그걸 어떻게 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30명이 투자를 했어. 30명이 30억을 똑같이 나눠서 1억씩 내는 게 맞아요? 아니면 큰 집 가진 사람은 좀 덜 내는 게 맞아요? 덜 내는 게 맞죠? 그러면 덜 낼 때 뭐를 기준으로 할 거야? 뭐를 기준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감정평가가 1등서부터 265등까지 등수를 매긴다는 얘기예요. 등수라고. 그러니까 1등이 1000억이야. 1등이 1000억이야. 1등이 1000억일 때 꼴찌가 100억이야. 1등이 100억일 때 꼴찌가 1억이야.
분담금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한감평이 나와서 사모님 집을 1,000억에 평가해줬어. 근데 나도 평가사야. 내가 100억에 평가해줬어. 기분은 엄청 좋죠? 1,000억이니까. 분담금이 1원도 차이가 안 나요. 왠지 알아요? 부족한 돈은 결정이 됐잖아. 부족한 돈은 얼마? 30억. 맞잖아요. 근데 다만 이거를 너무 무리하게 현실하고 맞지 않게 평가하면 안 되니까 감정평가사는 법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단독하고 빌라는 조금 다른데 방식이 단독 같은 경우는 땅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빌라가 201동이야. 201호야. 201호를 얘만 빼서 분리해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땅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네? 본드로 붙였듯이. 그죠? 얘들은 한 번에 평가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모님 집을 평가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한 거 다 제가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다 평가를 한 거야, 지금. 자, 그 집을 요 땅을 할 때 뭐냐면 정부에서 힌트를 줬어, 힌트를. 50만 개 땅을 힌트를 줬어. 너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옆에 가격을 찍었어. 얘는 얼마.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뭐 하냐? 이걸 가지고 끄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일로 역산해주는 작업인데 아무한테나 안 시키고 면허증 가진 사람한테만 시킨다고 이거예요. 네? 옆에가 500m 앞이 평당 2,100이야. 근데 우리는 더 좋아. 도로 옆이라서. 그럼 2,100보다 더 올려야죠. 근데 기준은 뭘로 해야 돼? 2,100짜리 기준으로 해야 돼. 그게 가까워. 그 표준으로 이렇게 가격을 내줬다 그래서 응? 표준직, 기준직 가격을 해준다고. 그게 50만 개 필지를 해줬다고요. 힌트를 얻어서 땅은 했어. 자, 건물은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 알아요. 철근 콘크리트가 30년 동안 산대. 30년 후는 무너진대. 그럼 30년이 지나서 31년이 되면 원래 영원이 돼야 돼, 영원. 원래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잔존과만 빼고 30년 됐을 때, 29년, 28년 됐을 때 점점 이렇게 가격이 오래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견이 있냐? 이견이 있어요, 사모님? 땅 모르고 건물을 줄여놓는 그렇지. 건물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땅은 가면 갈수록 올라가겠지. 예. 네. 맞죠? 근데 내 땅만 올라가는 게 아니지. 저 옆에 500m 앞에서 끌고 그 땅도 같이 올라가지. 그죠? 공평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순서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걸 시세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팔으면 되는 거고. 팔으면 시세예요. 근데 시세하고 가장 근접한 거는 나 사업에 참여 안 할래. 이러면 법원에서 인정한 뽑은 감정평가사가 뽑는데 그때는 시세하고 비스무리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아파트를 못 받잖아요. 그 돈만 받고 떠나는 거야. 그죠? 받을 때는 좋지. 그 시세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 현법청산에서 보는 사람은 이거니까 그냥 결과 결론이 이거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팔고 현금청산을 하고 갔다. 그럴 경우는 어느 기준을 맞춰서 현금가 그 가격을 내리죠. 그거는 이제 우리 평가사님 얘기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가격하고 뒤에 가격하고 일단은 지금 그쪽에는 팔 쪽에는 앞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헐었을 적에 땅을 같이 지으니까 그렇게 차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도 고려합니다. 네. 일단 그 현금청산할 때 매도 청구 감정 평가는 법원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조합이나 시장에서 선정한 정비사업 관련 중견 보호자 감정 평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매도 청구 감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감정을 하는데 매도 청구 시점의 시세로 보기 때문에 가장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내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누구는 100짜리 물건이라고 하면 누구는 90으로 볼 거고 누구는 110으로 볼 거예요. 이 정도 재량권이 법원 선정 감정평가사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정도의 본인에 따라서 봐야 돼요.
네. 집안당, 원지당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다 전면 것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 다 합니다. 각 집안마다? 지난번에 평가한 거는 약식으로 좀 한 거고, 약식으로. 예. 이제 다음번에 27년도에 하는 거는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디요? 집도, 그러니까 집도 내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합에 접수하면 평가사님이 집에도 방문할 거예요. 근데 방문한다 해서 꼭 정확히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혹시 빌라인데 지하가 있어요. 지하도 감정평가에 들어가요. 네, 층수를 고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도 거래할 때 지상층하고 지하층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모님들 잠깐 가지 마시고 5분 동안 잠깐 앉아 계세요. 5분만. 5분 동안만 제가 추가로 얘기할 테니까 우리 평가사님 일정이 있어서 질문 없으면 먼저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평가사님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네, 정리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내가 인사를 못 드리니까 제가 설명, 내가 더 설명을 더 해줘야 돼. 제가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게 판단했던 건가요? 추천인다는 보고 나가세요. 저는 정도는 언제? 아니고 주민총회 있죠. 주민총회? 네. 근데 당시에 저희 다른 데서 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주민총회 이전에 지금 동의서상에 나와 있잖아. 작게 평가해도 그게 작업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른 데 없잖아요. 우리 준비잖아. 추진이가 아니죠.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일반 분야하고 인사비가 그때 같이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게 적정하게 세 개가 같이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일단 그냥 우리가 추정했는데 적정한 범위를 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평가를 알려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어르신들이 99.5% 뭐를 잘못하고 있냐? 이거 감정평가가 내가 원래는 11억 받아야 되는데 10억 받아서 1억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1억 손해를 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야. 누구? 사업에 참여 안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이 달라요. 재개발에서는 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하잖아요. 안 하거나 아니면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계약을 썼는데 계약금을 안 내거나 하면 어떻게 법에서 어떻게 됐냐? 그 땅을 뺏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로. 이게 한문으로 수용이야, 수용. 강제 수용. 이게 모아타운 그렇게 해서 네, 그러진 않아요. 다만 재건축하고 모아타운이 이거야. 돈을 드리고 보내라. 근데 그 돈은 가급적이면 시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 자, 재개발을 하면 수용할 때 평가 금액이 시세의 70%도 안 쳐줘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 겁니다. 30% 마이너스. 근데 재건축하고 모아타운은 시세의 거의 90%까지 쳐줘요.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관리 처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원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돈 받고 떠나서 1년 있다가 여기 오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요 차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감정평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경기도나 시골에서 댐 만들 때, 댐. 수몰됐어.
또는 신도시를 만든대. 나가래. 이럴 때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시세하고 비슷한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내 집에 돌멩이까지 다 인정해줘. 나무까지. 그러니까 댐 이렇게 수몰될 때 보면 어르신들 막 면회 가서 나무 사 막 넣잖아. 에? 다 인정해주니까. 근데 재개발 재건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평가 방식이 달라요. 그럼 뭐 당장 내일 평가한다 그러면 나는 뭐 금도배를 하지.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옥상 이런 거를 갖다가 허가를 다시 내면 그것도 평가를 해주나요? 다만 뭐냐면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 매도 청구 당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인정해준다. 왜냐? 법원에서 지정한 A라는 평가사는 10억이야. 근데 그 매도 청구 당사자 있잖아요. 당사자도 감정평가사를 뽑아서 서로 법원에 싸운다고. 어? 그럼 판사가 이렇게 볼 때 이쪽은 10억이고 이쪽은 11억인데 11억도 나름 논리가 있어. 인테리어도 했고 뭐 집에 나무도 있고 뭐 어쩌고. 응? 그럼 판사 입장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판사는. 야, 조금 더 해줘. 이걸 끝내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거는 꼭 알고 하셔야 돼. 오늘 여기 들어보니까 자, 봐봐요.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쉽게. 우리가 이제 265명이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수, 조합원 수인데 10명이라고 쳐봐, 10명. 10명. 우리 3구역 조합원이 10명입니다. 10명. 10명이고 단독이 5명이고 빌라가 5명이야. 근데 빌라가 4억이고 뭐 계산해 줄게. 빌라가 5억이고 단독이 10억이야. 2배 차이 나죠? 가격이. 근데 10명이 했는데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왔어. 100억이. 그러면 100억을 10명이 나눠 가지면 원래 10억씩 내야 돼요. 이렇게 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생각해봐. 잠시. 잘 생각해봐. 자, 나는 돈을 이만큼 투자했어. 그죠? 나는 돈을 이만큼 투자했어. 빌라는 반밖에 투자를 안 했어. 그럼 그게 어려우면 이번에 남았다고 쳐봐. 남았다고. 자, 100억이 남았어. 그러면 이만큼 투자한 사람은 요만큼 투자한 사람보다 2배를 더 투자했지. 몇 배를 더 가져가야 돼요? 2배요. 자, 이번엔 반대야. 모질란 돈이 있어. 누가 몇 배만큼 더 내야 돼? 이번엔 반대죠? 적게 한 사람이 2배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기준을 뭘로 해? 번호를 매겨줘야 돼. 번호표. 1번. 이렇게. 그게 감정평가예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맞다 틀리다는, 자, 판사 앞에 가서 백날 떠들어봤자 판사는 딱 하나만 봐요. 이거 1000억이든 1조든 관심 없어, 판사는. 원래 옆집보다 가격이 높았어요? 아, 높았습니다. 근데 감정평가할 때 낮았어요? 아니요? 그럼 맞네요. 그러면 앞집은 완전히 코너집이야? 원래 앞집보다는 원래부터가 낮았죠, 가격이? 네, 맞아요. 그럼 지금 평가한 거는 낮잖아요. 그럼 맞네요. 판사는 이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판사 앞에 가서 나 1억 못 받았어. 이거 소용이 안 돼요. 순위를 매기는 거야, 순위를. 순위를 매기는데 가급적이면 시세하고 비슷하게 매겨주려고는 하지만 완전히 딱 맞지는 않는다. 응? 왜냐면 봐봐요. 시세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 응? 어떤 집은 내가 급해가지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8억이 나왔어. 우리 3구역 예를 들을게요. 자, 6억에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러면 시세를 얼마 봐야 돼? 우리 조평원 여사님 한번 대답해봐요. 자, 평가가 8억인데 6억에 내놨는데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와. 그러면 6억 이상으로 보는 게 맞아요? 6억 이하로 뭐야? 너무 안 근데 내일 모레 우리가 조합 설립했는데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야, 이제 드디어 조합 설립했다고 9억에 사갔대. 차이가 6개월 차이야. 한 집은 6억에 팔았고, 한 집은 9억에 팔았어. 이거 시세 얼마라고 그래야 돼? 남들 앞에서? 중간점. 예? 그러니까 시세라고 하는 의미도, 그래서 뭐냐면,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빌라는 거래 회전수가 빈번해. 그리고 빌라는 땅 따로, 건물 따로를 못 팔아. 빌라 팔 때, 우리 대경부산 회장님 계시지만, 나는 땅만 살래요. 안 돼요. 단독은 됩니다. 단독은 돼요. 쪼개면 돼요. 예. 빌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평가해? 퉁 쳐서 하나로. 근데 여기서 자꾸 야 빌라 땅값이 평당 얼마인데 왜 나는 단독 땅값은 이거밖에 안 쳐줘?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하고 아파트는 거래된 가격을 많이 반영해줘라. 법이야, 법. 거래된 사례를 적용해라. 거래 사례 비교법. 단독은 거래가 0원이 되더라도, 거래가 5억이 되더라도, 거래가 2억이 되더라도 평가 금액 8억 해주라 이거야. 어? 왜냐, 땅값은 땅값대로 인정해주고, 결과는 대한민국 전체 땅은 리먼 브라더스나 IMF 터지기 전에 안 떨어져요. 한 번 떨어진 적이 없어. 땅값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단독은. 대신에 위에 있는 건물 양보를 해야지. 이게 늙으면 쫓겨받아야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원가법이라고 그래요, 원가법. 단독주택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잘 봐봐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단독에 8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자 2억 5천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자 2억 5천짜리 빌라 가지고 계신 분이 30평을 신청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분담금이 4, 5억 나왔어.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입주할 때 13억이 됐어, 집값이.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6억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6억을 벌었다 쳐봐.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를 이분을 2억 5천에 하든 2억 4천에 하든 2억 7천에 하든 이 사람은 앞으로 벌 돈이 얼마예요? 6억이에요. 근데 1,000만 원, 2천만 원 늦게 나왔다고 해서 아우 나 안 해.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이 약간 높고 약간 낮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벌 큰 돈에 비하면 사실 경미한 겁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27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면 그 다 보여드립니다. 가격을. 네, 다 보여드리고 그때 봐야 될 거는 옆집보다는 비싸야 되고 예를 들어서 뒷집보다도 비싸야 되고 앞집보다는 싸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 왔어. 자기 집이.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응? 야 우리 갑순이네는 11억이 팔았다는데 왜 나는 10억이야?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정평가 설명 들었지만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후평가는 이렇게 평가해요. 자, 종후평가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는 가정하에 집집마다 가격이 다 달라.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 전에 계셨던 그 감정평가팀이 정해지는 가격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 말고. 그럼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쭉 있어. 그럼 위에서 태양을 띄워요. 태양. 똑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자,
당장 봐라. 그럼 한 채 팔 때 이문이 얼마예요? 4억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럼 봐봐요. 한 채 팔 때 이문이 4억이야. 근데 조합원이 가져가면 이문이 0이야. 조합원이 가져가면 조합원은 거의 원가로 가져가는 공장도 가격으로. 근데 일반 분양자한테 받으면 한 채당 4억이 남아. 근데 조합원이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던졌어. 그리고 남아있는 조합원은 앞으로는 안 됐다고 하지만 뒤로는 야 4억 남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다만 4억이 남았는데 4억이 다 못 남을 수도 있어. 왜냐? 그 사람 빨리 내가 하고 소송도 하고 뭐 우리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2, 3천이 들었어. 결론은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예요? 다만 그런 분들이 이제 도의적으로 다 이유시였으니까 최대한 같이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오늘 설명회가 조금 어려웠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이제 요 설명회는 나중에 우리가 대강당에서 동아교회 같은 데서 크게 마이크 잡고 할 거예요. 나중에 오늘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27년도에 감정평가 할 때 이제 더 세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딱 하고 그다음 평가사가 나왔어. 나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조합사로 오시면.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자리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미동이자 같이 설명해 주시고 대표자사님 정도 안 되신 분들 연결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사가 마치겠습니다. 여사님. 요 가실 때 저 하나 받아가세요. 먼저 내가 쭉 가버리고 있네. 여기 위원장님 문제 올리는 거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아빠 오는 거 눈빛이 보다 잘. 이분한테 드렸다고 14장. 이분한테 드렸다고. 아까는 모르겠어. 갑자기로 그냥 반전 정하고는 했다고 내가 그랬으니까. 반장님, 사모님이지. 그 12이분이 하는데 내가 왜 또 하는 거야?